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이상으로는 이병헌 배우와 친구 아니겠습니까? 장윤선 기자가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뵙고 싶습니다. 한번 배종찬의 시사본부에 이거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금요일로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 자, 이러다가는 우리 프로그램이 연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예가 중계로. 연예가 중계로. 네, 예. 자제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위해서 출국을 했는데 우선 어제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원칙과 또 정신이 이제 문건이 발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문건 원칙과 그리고 정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서 한입뉴스에서 뭐 상세히 좀 다뤄서 제가 이제 핵심만 좀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원칙은 어쨌든 삼국 간 한미일 삼국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다. 이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구체적으로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제 정신은 뭐냐? 그 삼국 협력의 비전 그리고 여기에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 성명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핵심은 한미일 삼국 협력 체제의 제도화, 공고화 여기에 있다고 김태호 1차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한 30년 가까이 한미일 대화를 해왔다. 그런데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그다음에 이제 대외 정책 노선 변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대화의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고 취약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협력 의지도 제한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한반도 영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넓어집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한미일 협력,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 이런 거 왜 하냐 했을 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로 커버한다. 이제 이런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안보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달라지는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이 오늘 열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차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된 것은 오랜 기간 교착돼 온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이고 과거 한일 과거사 논의가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고 양국 협력의 미래를 가로막아 왔다. 한미일 세 나라는 모두 3050 클럽. 이게 뭐냐면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그리고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이제 나라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 세 나라가 다 거기 회원국이거든요. 여기 뭐 그밖에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GDP 총합이 전 세계 GDP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 협력하면 못할 게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경제 규모는 작지만 이번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이 두 가지 문건을 채택하게 됐다. 채택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한일 관계의 획기적 개선, 그다음에 과거사 논의가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었다. 요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도 계시겠지만 또 부동의하는 국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볼지 이건 좀 논란의 포인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이제 천명하고 있는 것이 한미일 준군사 안보 동맹인데 네. 미국 거는 몰라도 일본은 과거사 문제도 있고 독도 문제도 있고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당장 8.15 광복절 날 그 기시다 총리가 어디 갑니까? 바로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의원이 이제 그 일본의 식민 지배는 없었다라고 이제 역사 부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독도 영유권 문제입니다. 이를테면은 한미 양국이 이제 동맹으로 나아가려면 그 서로 합의라는 그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독도는 누구네 땅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대통령은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하겠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게 동맹이 되겠냐. 이런 판단이 생기는 겁니다.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동맹은 일방이 공격당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일방이 참전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가 유사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동맹적 관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상륙을 해서 그러니까요. 함께 싸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전쟁 시에는 여차직하면은 안보 동맹 관계라면은 우리 영토로 일본군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동맹으로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그렇진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협의체 정도로 하고 외교안보 전문가들 중에는 이 한미일 협의체의 전망을 사실상 준군사 안보 동맹으로 보고 지금 어쨌든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총선에서 누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군사동맹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북한의 위협 때문에 또 미국과 일본과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 협력도 하고 뭐 이랬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만약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인도 태평양 전반의 지역을 방위 문제를 담당하게 된다면 사실은 중국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이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히 격앙된 반발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자칫 이게 이제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한미일은 공고해지겠지만 또 북중로가 더 견고해지면서 대결 구도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네요. 그 우려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미일 협력을 하느냐. 이 지역의 평화, 항구적인 평화 체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평화 안정.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현재의 어떤 위협에 해당하는 북한을 관리하고 이제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다자간 안보 협력 틀에서 이 지역에 있는 육자가 다 모여서 한미일 북중로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고 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공동 도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한미일이 뭉치면 당연히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 그리고 북중러 북방 삼각동맹이 서로 대립하면서 사실상 탈냉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격화하는 신냉전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국방부가 동해에서 훈련할 경우에 이것을 일본해로 포기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동안 우리가 동해라고 한 게 얼만데 왜 느닷없이 일본해로 표기를 하겠다는 거냐. 이거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바르고 분명하게 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 어떤 입장이냐면 미국 측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이 함께하고 협력하는 것은 좋은데 Sea of Japan 일본해라고 공식 명칭을 쓰는 것은 좀 별개의 사안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제 제기할 것은 확실히 문제 제기해서 고치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되는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문제는 좀 해결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는 다뤄지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어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오염수 방출 시점에 대해서 한일 당국 간 대화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전부 추측 보도다. 그리고 한일 양자회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언론에서는 8월 말 정도에 그렇죠. 방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지금 여러 가지 지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좀 해결되지 않았던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강제동원 문제, 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역사 왜곡의 문제 뭐 등등의 우리가 아직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독일의 그 브란트 수상하고 전혀 다르게 아베나 기시다는 이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좀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사과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버젓이 광복절날 그렇게 그 야스쿠니 신사를 가고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기시다 총리는 복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감정적으로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치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별도로 다른 트랙으로 논의를 해왔던 게 지난 정부가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그것은 진보든 보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한미일 협력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틀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역사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려면 국민적인 어떤 공론화 작업,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네. 뭐 일본에서도 보도로는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데이비드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방미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서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온도가 매우 높게 올라가고 있는 청문회장으로 가봅니다. 오전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뭐 자녀 학폭 또 다른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지금 청문회장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역시 이제 아들 학폭 논란, 그 다음에 이제 이동관 후보자의 언론관, 그리고 지난 시기에 있었던 이제 국정원 그 언론 장악 문건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자료 요구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됐어요. 건보 관련해서 이제 아들한테 올렸는데 왜 그런 자료 안 내놓느냐 등등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아들 학폭 논란이 가장 많이 제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이냐 아니냐, 저 아이들이 쓴 진술서 봤냐, 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아들로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지만 뭐 일부는 있었을 것이다라든가, 뭐 갈취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런 내용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든가,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 청문회장 나오면서 여당 의원들한테 네. 어모 사격 세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게 여당 네. 의원들과 네. 이야기하는 것이 네. 포착이 됐다는 네. 말씀인가요? 그리고 이제 취재진들 향해서는 좀 청문회장에서 다투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공영방송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권 편을 들라는 게 아니다.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방송 진영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겠다는 것도 아니다.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방송하는 것이 공영의 역할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KBS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 80% 이상이 수신료 폐지에 동의하는 이유가 뭔지, 돈 내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방송을 준 조세까지 내가면서 봐야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항의 표시가 있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찌됐든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아들 학폭, 그다음에 본인의 언론관 등등에 대해서 기존에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문제 지적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하거나 뭐 이런 태도라기보다는 문제 없고,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사퇴할 생각이 없냐, 지금까지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퇴할 생각이 없냐 이러니까 뭐 점심 먹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퇴 안 한다는 이야기로 네, 뭐 지금 될까요? 당장이라도 임명권자가 사퇴하라 그러면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그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 그만둘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하겠다. 그렇지만 사실관계가 안 됐을 때, 그리고 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발언 시간은 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자녀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가 오전 청문회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자, 학생들의 진술서입니다. 추가 폭로에 나선 교사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진술서에는
한 글자도 오해가 없다. 이런 정언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관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했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담임 선생님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입니다. 2012년도. 1학년 때죠? 아니요, 2학년 때. 2학년 때입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이 그 친구 그 뭐 화해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1 플러스 3인이 더 있어요. 그 진술서에 등장하는. 근데 어쨌든 피해자 1과 합의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1년간 지속됐고 그 이듬해 2012년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 지난 1년 동안 학폭이 진행됐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오늘 조승래 간사, 야당 간사죠. 민주당 의원인데요. 이 담임 선생님을 그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서 이동관 후보자의 주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장제원 그 위원장이 그러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이분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시킬지 여부를 아마 점심시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오후에 경우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되면 이 선생님이 나와서 지난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야 간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겁니다. 1학년 때 당했던 학생들이 2학년이 돼서도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진술서에 한 글자도 오자가 없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이 피해 학생에게 책상에 머리를 300번 찧었다는 거고요.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하고 친구를 때리라고 해서 약하게 때리거나 때리지 않으면 나를 때렸다. 뭐 이런 등등의 진술이 나오는데 여기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담임교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동관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지만 일부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일부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지 담임교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한 글자도 오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진위 파악이 분명하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스텝이 확인을 해봤는데 2011년 이 후보자 아들이 1학년 때 이 진술서와 관련해서는 담임 교사의 관련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 못한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언론 장악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부분. 자, 이 오후에는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될 텐데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뭐 임명 이미 됐다, 된 거나 다름없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네요. 오늘 오전 그 청문회 자리에서 야당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여기에서 이 문제 지적을 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은 이제 강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회의감도 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제 좌증이 좀 약간 숙연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이동관 후보자의 답변 태도도 태도지만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오늘 강조해서 한 대목이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이 똑같다, 비슷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가겠죠.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이바지함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평소에 보수파에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 안 본다. 이런 주장을 그 신의 한수라는 그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대통령도 8.15 경축사를 통해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맹종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여기에 굴복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주장이라면 앞으로 공영방송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이후에 또 임명이 된다면 임명이 될지 여부는 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어떤 방통위원장의 또 태도와 또 방통위 운영이 나오는지도 네. 좀 지켜보고 취재해 주시고 또 더 설명을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논란입니다. 자, 정현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해촉이 됐습니다. 네.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단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그 방송통 이런 방송 내용을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경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징계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하는데요. 네. 여하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0일 방심위에 대해서 회계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례 행사인데요.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그 다음에 이광복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이제 출퇴근 시간, 이른바 근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이제 관련된 내용을 분석을 했는데 정현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총 근무일 414일 가운데 78일, 18.8%가 9시 이후에 출근을 했다. 그리고 270일, 65.2%가 오후 6시 이전에 퇴근을 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만 원씩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겼다. 해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세 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해임을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엄중 경고한다. 이렇게 해서 감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였죠.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회계 검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제 정현주 위원장이 입장을 냈는데 방심위 내부에 어떤 복무 규정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세요. 이런 복무 규정이 없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기준에 못 미친 것은 본인의 불찰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가운데 인원이 불치한 1인당 3만 원 이상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 전체에 불일치한다고 지적한 341건 가운데 그런 것은 모두 13건이고 그중에서 9건은 이 부속실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세부 사정을 자기는 몰랐다는 것이고 4건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회계검사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중 경고하고 끝났는데 왜 갑자기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해촉하고 떠났냐. 해촉안은 누가 올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해촉안은 바로 인사혁신처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취재를 해보니까 방통위가 엄중 경고하고 끝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해촉 건의 안건을 올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요. 방통위가 이거 좀 무리다. 엄중 경고하고 끝냈다라고 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그렇게 할 거면 알아서 판단하시라라고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의 인사혁신처가 해촉 의견을 올렸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 출국 직전에 해촉을 하고 떠났다라고 방심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궁금해서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권 카르텔 또는 개혁을 이야기할 때 노동개혁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회계가 투명하냐 또는 근태 출퇴근 잘했느냐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전 위원장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그런 적용을 했는데 회계나 이 출퇴근 관리를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기본에 충실해라 이런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문제 삼을 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이분들이 다 정무직 공무원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사무 내용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규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됐겠죠. 일반 상식에 기준해서 8시 50분에 출근해서 한 6시 10분쯤 퇴근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불찰인 측면이 있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큰 틀에서의 방송심의위원회 활동이 헤쳐진다거나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잡아낼 게 없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판단도 듭니다. 누군가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근거와 명분이 필요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하나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최수건 상병인데 유가족들이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급적이면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징계위원회에 이제 오늘 출석을 할 예정인데 우리 방송이 끝나고 난 직후가 될 텐데 자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 박정훈 전 수사단장 대령 지금 항명죄로 지금 또 수사를 받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제일 핵심 쟁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좀 그 분절화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당시에 우리 이 해병대 상병이 왜 그렇게 구명조끼도 없는 가운데 물속에 들어가서 인원을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는가. 이 원인을 따져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관련해서 수사를 잘했습니다. 7월 28일 날 유족에게도 설명을 드렸고요. 군은 미리 이제 반드시 이제 유족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보고를 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도 7월 30일 날 보고를 했습니다. 900페이지가 넘는 수사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를 보고했을 때 장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훈 장교도 있었고 뭐 등등등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칭찬도 받았습니다. 아유 수사 잘했다. 이 정도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한 점 의혹 없이 해병대가 수사를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7월 31일부터 상황이 바뀌면서 이거 수사 자료 이첩하지 마라. 이것 빼라 저것 빼라. 이런 외압이 있었다는 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주장인 거죠. 이걸 이제 항명죄로 처벌을 하겠다. 원래는 집단 항명 수괴였어요. 그랬다가 다 빠지고 이제 항명죄가 됐는데 요 두 건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이 상황을 극적으로 이제 국면 전환하는 지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일까가 궁금해요. 저도 이 취재를 해보고 또 상황 일지를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쭉 살펴보니까 중간에 누군가 끼인 거죠. 이제 그것을 그 박정훈 대령은 이제 대통령실 안보실 관계자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사실은 장관 결재까지 났는데 장관이 이것을 이첩하지 말라고 돌려세울 정도의 권한이 있으려면 장관보다는 큰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윗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의 법률 보좌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관리관으로부터 5차례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시간 단위별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렇게 하면 직권남용으로 오히려 사령관하고 수사단장인 본인이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문건까지 작성해서 올린 내용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누가 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외압을 넣은 것이냐 이 내용을 좀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 짧게 여쭤봅니다. 네. 많이 궁금해서. 네. 자, 이 진행되는 모양새를 보면 박정호 전 수사단장 해병입니다. 네. 온몸으로 국방부 장관 또 법무관리관실 또는 이렇게 또 TV 방송에 나와서까지 온몸으로 맞서는 상황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진실 여부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해병대 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향은. 해병대 내부도 부글부글하다는 것이고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전직 해병들 있지 않습니까? 귀신 잡는 해병들. 무적 해병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병들이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선배들 입장에서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직 해병들도 뭉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섰습니다. 네. 예, 그리고 국민 여론은 이 박정훈 대령의 그 수사 보고서 수사 외압이 부당하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군 당국은 한치의 의혹 없게 해병대와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귀신도 잡을 수 있는 해병 정신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